정치가 세상을 나눌 때 한 남자는 엑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미일동맹 뉴스가 화면을 뒤덮던 그날,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는 납기 데이터가 조용히 정렬되고 있었죠. 탄핵 해시태그가 쏟아지는 동안 누군가는 품질 결합률 0.03%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말로 싸우는 대신 증거로 설득하기로 결심한 한 미국인 데이비드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제조기업의 공급망 관리자로 일하던 그가 보낸 익명 보고서 하나가 분열된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의 유리창 앞에 서면 깜빡이는 재무지표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미일동맹이 새로 시작된 그날, 미국 뉴스 속 자막은 빨갛게 타오르고 제 휴대폰엔 탄핵 해시태그가 쏟아졌죠. 한국 본사 복도엔 커피 향이 돌고 회의실엔 엑셀보다 빠른 발걸음이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정치로 외쳤고 누군가는 경제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말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설득하자고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 제조기업의 공급망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서서 숫자로 신뢰를 만드는 게 제 일이죠. 새벽 5시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뉴스 속 자막이 저를 깨웠습니다. 동맹 강화, 긴급 합의, 시장 요동, 그런 단어들이 눈앞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청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화면을 내리는데 메일함이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더군요. 밤새 도착한 메시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표정이 그 짧은 문장 사이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파란 얼굴로 말이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뉴스 속보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물소리와 진동음이 섞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더군요. 이상하죠? 전 보통 이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긴장이랄까, 불안이랄까, 아니면 그냥 변화의 냄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옷장에서 회색 재킷을 꺼내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충전기, 수첩, 그리고 펜 한 자루. 늘 하던 대로요. 하지만 오늘은 그 평범한 동작들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이웃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미국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걱정하는 짧은 글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걱정된다고 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그냥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강남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커피 2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먼저 출근할 팀원을 위한 거였죠. 창밖으로 새벽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빌딩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라디오를 틀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 뉴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이미 그 뉴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 내렸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회색과 주황색이 섞인 새벽 하늘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찍 출근했다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오늘 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경비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뉴스를 보셨다며 큰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든 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숫자가 흔들릴 거라는 걸요. 저 말고도 2명의 직원이 타고 있었어요. 한 명은 영업팀 과장님이었고 한 명은 구매팀의 젊은 대리님이었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인사만 짧게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숫자판을 바라봤습니다. 5층, 7층, 10층, 15층.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심장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20층에서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켰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오픈 오피스가 텅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들이 검은 화면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부팅하는 동안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었죠. 화면에 로그인 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메일함이 열렸고 밤새 쌓인 메시지들이 주르륵 펼쳐졌어요. 일본 쪽 파트너의 메일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재협상 요청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더 짧았어요. 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빠른 회신을 요청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다음 메일은 미국 쪽 바이어였습니다. 이쪽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잠정 보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죠. 그냥 보류.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변명일까요? 아니면 해명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증거였어요. 사실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하나씩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8시 반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카드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내리는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농담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고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키보드 소리만 사무실을 채웠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팀원들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 있더군요. 긴장한 거예요. 누구 하나 편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9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들이 펼쳐져 있었고 커피 잔들이 놓여 있었죠. 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뉴스를 봤을 거라고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쪽에서 재협상 요청이 들어왔고 미국 쪽은 보류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었죠. 팀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고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럴 땐 어디를 봐야 하냐고요.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사실을 봐야 한다고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정치는 흔들려도 우리 데이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납기, 품질, 결제 이런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보여주면 된다고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건 감정이 아니라 실적이라고 하셨어요. 회의실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겁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자료를 다시 정리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중으로 지난 2년치 데이터를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노트북 바탕화면을 봤어요. 태극 문양 스티커가 화면 한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빨강과 파랑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그 문양이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의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요. 제 손끝은 엑셀로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죠. 오늘 저는 증명할 겁니다. 정치보다 강한 게 무엇인지를요.
오픈 스페이스 끝자리에서 한 엔지니어가 땀 젖은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품 개발팀의 김 엔지니어였죠. 그는 새 펌웨어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뭔가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라며 손짓했죠.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휜 곡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품질 결합률 0.03%, 납기 평균 단축 18%. 저는 숫자를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우리의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통할지 모르겠다고요. 정치 얘기만 나오는데 말이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통해야 한다고 이게 진짜니까요. 정치는 말이 많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이 자료를 복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분기 데이터도 같이 달라고 했어요. 비교할 수 있게 말이죠. 김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고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한 장 한 장 나왔어요. 그 소리가 왠지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다들 샌드위치나 도시락을 책상에서 먹으면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서버에서 지난 24개월의 납기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불량 데이터도 뽑았고 리콜 데이터도 뽑았어요. AQL 수치도 엑셀로 정리했죠.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부품팀의 이 과장님. 야간 근무를 자원하던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나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던 분이었죠. 납기를 맞춰야 신뢰를 지킨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품질팀의 박 대리님도 떠올랐습니다. 불량품 하나에도 웃지 않던 그 표정이요. 한 개가 10개를 망친다는 게 그의 신조였어요. 그리고 조립 라인 끝에서 매일 한 번 더를 외치던 반장님의 주름진 얼굴도 보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땀이고 밤이고 신념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건 정치가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1분과 싸웠습니다. 1분이 모여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납기가 되었죠. 그 시간들을 우리는 지켜냈어요. 흔들리지 않고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정시 납품률 98.7%, 무상 리콜 0건, 협력사 대금 평균 9.81 내결제.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신뢰를 지켰다고요. 오후 5시쯤 저는 자료를 PDF로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어요. 공급망 성과 보고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파일 하나가 오늘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치의 목소리보다 크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녁 7시 서울 하늘이 분홍빛으로 기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뉴스는 여전히 분열을 뿌리고 있었지만 창밖은 평온을 뿌리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제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작은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출입증 옆에 넣어둔 메모 카드였죠. 거기에 저는 한 문장을 적어두었어요. 감정을 비우고 사실을 채운다는 문장이요. 오늘 그 문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제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미국인이면서 지금 한국의 일과를 사랑하는 사람. 2개의 시간대가 제 손목시계 위에서 겹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폰을 꺼냈습니다. 미국 친구의 메시지가 또 와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지 다시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번엔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증거로 말할 거라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원룸이었거든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컵라면 하나와 우유 한 팩.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각자의 자리에서요.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팀장님이었죠. 오늘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전략을 짜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준비하겠다는 짧은 문장이었죠. 간단했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제 모든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알람, 택시, 빈 사무실, 제 협상 메일, 보류 통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김 엔지니어의 그래프, 점심을 건너뛴 채 모은 데이터, 저장 버튼, 석양, 지하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저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예요.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다시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도착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빌딩들 사이로 희미한 빛만 새어들어오고 있었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심장이 정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할 일이 명확했거든요. 증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요. 노트북을 열고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빨랐어요. 지난 24개월의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데이터가 제일 먼저였죠.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30일간의 출하 기록이었어요. 엑셀 시트가 열리고 숫자들이 줄을 맞춰 나타났습니다. 정시 납품률, 지연 건수, 평균 리드 타임.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정시 납품률 98.7%.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730일 중에서 단 9일만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9일. 저는 그 9일의 이유를 떠올렸어요. 태풍이 2번 있었고 협력사 화재가 1번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물류 지연이 6번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어요. 그걸 제외하면 우리는 완벽했습니다. 다음은 불량 데이터였습니다. 품질팀 서버에서 AQL 수치를 가져왔어요. 허용 가능한 품질 수준이라는 뜻이죠. 업계 표준은 1.5%에서 2.5% 사이입니다. 우리 회사는 0.03%였어요. 1000개 중에서 0.3개만 불량이 나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품질팀 사무실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현미경 앞에 앉아서 부품 하나하나를 검사하던 박 대리님의 모습이요. 그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캘리퍼를 잡고 있었죠. 0.01mm의 오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집중력이 이 0.03%를 만들었습니다. 리콜 데이터도 뽑았습니다. 지난 2년간 무상 리콜 0건, 유상 수리 요청도 12건에 불과했어요. 대부분 사용자 과실이었죠. 제품 자체 결함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연간 1% 미만의 리콜률이면 우수한 편인데 우리는 그걸 훨씬 뛰어넘었으니까요.
저는 숫자를 입력하면서 조립 라인의 반장님을 떠올렸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베테랑이었어요. 그분의 입버릇이 있었죠.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한 번 더가 쌓여서 리콜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협력사 결제 데이터도 중요했어요. 저는 ERP 시스템에서 지난 2년간의 대금 결제 내역을 추출했습니다. 평균 결제 기간이 9.8일이었어요. 업계 평균이 30일에서 60일인 걸 감안하면 이건 놀라운 수치였죠. 우리는 협력사들에게 빠르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늦어도 10일 이내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말로 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결제 확인 메일들을 스크롤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의 재료비가 되고 누군가의 신뢰가 됐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표를 그렸어요. 납기 준수율 추이 그래프는 거의 수평선에 가까웠습니다. 98%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품질 지표 그래프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불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였죠. 협력사 결제 일수 그래프는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1일에서 9.8일로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 그래프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요. 정치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8시쯤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앞을 지나가던 김 엔지니어가 멈춰 섰어요. 화면을 보더니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단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엄지를 치켜들었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같은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과장님도 지나가시다가 제 화면을 보셨어요. 잠시 멈춰 서시더니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격려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의미였어요. 오전 10시 저는 데이터 정리를 마쳤습니다. 총 5개의 시트로 구성된 엑셀 파일이었어요. 납기 관리, 품질 관리, 협력사 관리, 재고 회전율, 그리고 고객 만족도. 각 시트마다 2년치 데이터가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12개나 만들었어요. 추세선을 그었고 평균선도 표시했죠. 업계 평균과 우리 회사의 수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가 명확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팀장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공급망 신뢰도 분석 완료. 첨부 파일을 달고 짧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몇 분 후 팀장님께서 회의실로 오라는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기대였죠. 회의실에는 팀장님과 이 과장님, 그리고 품질팀의 박 대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돌렸어요.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납기 준수율이라고요. 98.7%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품질 지표였어요. 0.03%의 불량률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말했죠. 세 번째는 협력사 결제 데이터였습니다. 9.8일의 평균 결제 기간이 업계에서 얼마나 빠른 건지 강조했어요. 저는 설명하면서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했던 이 과장님의 헌신, 한 번 더를 외치던 반장님의 장인정신, 0.01mm를 놓치지 않던 박 대리님의 집중력. 이 모든 게 숫자가 되어 여기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이 과장님은 팔짱을 끼고 계셨는데 표정이 단단했어요.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 대리님은 안경을 벗어닫고 계셨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숫자로 증명되는 걸 보시니까요. 팀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고 싶다고요. 익명으로요. 지금 세상은 정치 뉴스로 시끄럽지만 우리는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고 싶다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이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 같다고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라고 하셨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강하게 말하는 증거라고요. 박 대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이름을 빼고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하라고요. 하지만 데이터의 진실성은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공유하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익명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비워두었어요. 서론도 비워두었습니다. 대신 표와 그래프를 먼저 채워 넣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긴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데이터 자체가 이야기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만 남겼습니다. 5장 분량이 되었어요. 그래프가 3개, 표가 5개, 그리고 짧은 문장이 몇 개.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었고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줄에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정치보다 빠른 건 납기고 논쟁보다 강한 건 신뢰라는 문장이었어요. 오후 4시쯤 팀장님께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정된 버전이라고요. 팀장님은 금방 답장을 주셨어요. 완벽하다고요. 이제 공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진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몇 개의 독립 매체와 분석 플랫폼을 찾았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데이터 기반 보도를 하는 곳들이었죠. 익명 제보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했어요. 제목에는 간단히 적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공급망 신뢰도 실증 데이터라고요. 메일 본문에는 더 짧게 썼습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 제조기업의 2년간 실제 데이터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 이름도 회사 이름도 연락처도 적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내는 거였어요. 증거만 건네는 거였죠.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 번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요.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엔터키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눌렀어요. 전송 완료. 화면 구석에 작은 종이 비행기 아이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어요. 어디론가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림이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요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었는지 긴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세상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그날 저녁 퇴근 전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팀장님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데이비드, 내부 보고로 끝내긴 아까운 것 같다고요. 외부에도 공유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미 보냈다고 답장했어요. 팀장님은 엄지 이모티콘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작은 이모티콘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이제 막 보낸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였겠죠. 저는 뭔가를 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요. 그게 저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었죠.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의 데이터 작업, 회의실의 조용한 공기, 전송 버튼을 누르던 순간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알람을 끄지 않고 잤어요. 내일이 궁금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요. 꿈속에서도 표가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고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이 과장님, 박 대리님, 김 엔지니어, 반장님.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도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증거를 만들어냈구나. 이제 세상이 볼 차례구나.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저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을 때 알림이 21개나 떠 있더군요. 메신저 대화창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알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팀장님의 메시지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링크 하나가 달려 있었죠. 저는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한 독립 매체 기사였어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한국식 공급망, 정치 대신 신뢰로 움직인다는 내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문단부터 제가 보낸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시 납품률 98.7%, 품질 불량률 0.03%, 협력사 결제 평균 9.81. 숫자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한 제조기업은 묵묵히 신뢰를 쌓고 있다고요. 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건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보낸 링크도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분석 사이트였죠. 거기서도 제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어요. 탄핵 논쟁이 뜨거워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다는 거였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말고 일하자는 댓글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누가 먹여 살리나 보자는 댓글도 있었고요. 공감 버튼이 수백 개씩 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자리에 앉자마자 이 과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봤냐며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다고요. 이 과장님은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고 다 같이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대리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뉴스였죠. 한국의 한 방송 매체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자료를 다루고 있었어요.
앵커의 손짓이 빨랐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만든 그래프가 크게 떠 있었어요.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탄핵 논쟁, 경제의 거울로 본다는 내용이었죠. 앵커는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이 싸우는 동안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98.7%의 납기 준수율이 정치적 구호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에 만든 그래프가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어요. 제가 정리한 숫자들이 수만 명의 눈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낸 거라고요. 우리의 땀이 증거가 됐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동하신 거예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회사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음 배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공유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고 표정이 조금 더 밝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증거가 세상에 닿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매체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지가 심층 분석 기사를 냈어요. 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재조명하는 내용이었죠. 업계 평균과 우리 회사 수치를 비교하며 신뢰 기반 공급망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실렸어요. 한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이렇게 일관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저력이라고 했어요.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보낸 링크를 열어보니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뢰 회복, 현장 의목소리, 데이터 가답이다. 이런 해시태그들이 트렌드에 올라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래프를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졌어요. 이런 게 진짜 뉴스라는 댓글, 감정 대신 근거를 보여줘서 고맙다는 댓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댓글.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이 파장이 퍼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익명의 독자라고만 되어 있었죠.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증거 고맙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더 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보내야 할까요? 이게 적당한 선일까요? 아니면 계속 밀어붙여야 할까요?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계속 가야 한다고요. 멈추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 바로 증거가 힘을 발휘할 때라고요. 저는 다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협력사 납품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180일 연속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완벽한 기록이었죠. 이건 정치가 만들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조심하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서 만든 결과였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새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180일간의 무사고 기록이 막대 그래프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립 라인 반장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하시던 그 모습이요. 한 번 더 확인하시던 그 신중함이요. 그게 이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다음은 결제 리드 타임 개선 내역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평균 21일이 걸렸어요. 지금은 9.8일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이건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쌓인 거였습니다. 협력사들이 우리를 믿게 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고요. 제때 돈을 주는 파트너라고요. 저는 결제 내역을 연도별로 비교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하향 곡선이 선명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 두 개의 새로운 데이터를 PDF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짜리 요약본으로요. 간결하고 명확하고 강력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매체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제목은 더 짧았어요. 추가 데이터 180일 무사고 기록이라고만 썼죠. 본문도 한 줄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확신의 체온이었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걸 보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증거가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친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죠. 형, 여기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 밑에 달린 해시태그가 잦아들고 있다고요. 대신 신뢰 회복이라는 태그가 올라오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정치 뉴스 대신 경제 데이터를 퍼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증거가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프는 그 어느 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그냥 위로 갔어요. 숫자는 그냥 진실을 말했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녁 6시 저는 회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울이 발밑에서 소리 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불빛 하나하나 속에 변화를 느끼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 알림이 떠 있었어요. 또 다른 매체가 기사를 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링크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크게 보였어요. 감정 대신 근거, 구호 대신 납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죠.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뉴스가 더 필요하다는 댓글, 정치 말고 일하자는 댓글, 우리가 희망이라는 댓글.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라고요. 그냥 제때 입금하는 법을 아는 회사의 사람일 뿐이라고요. 제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온 일을 숫자로 정리한 것뿐이었어요. 그 숫자를 세상에 보여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진실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확인 불가하지만 계속 부탁한다는 문장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계속할 거라고요.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증거가 필요한 한 저는 계속 보낼 거라고요. 하늘에서 첫 별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 별 같은 거겠죠.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빛을 내고 있는 존재요. 제 빛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옥상을 내려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했어요. 몇몇만 남아서 야근하고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들을 스크랩했어요. 댓글들을 저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죠. 이 모든 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컴퓨터를 끄기 전에 저는 새 메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일 할 일 목록이었어요. 첫 번째 줄에 썼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지속 가능성 지표 추가.
두 번째 줄에는 협력사 만족도 조사 결과 정리라고 적었어요. 세 번째 줄에는 신규 거래처 신뢰도 구축 방안이라고 썼죠.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할 준비가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몇 개의 모니터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일터였어요. 우리의 전쟁터이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는 매일 싸웠습니다. 1분과 1mm와 0.01%와 싸웠어요. 그 작은 싸움들이 모여서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 저는 뭔가를 해냈습니다. 세상을 조금 움직였어요. 증거로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제 안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건 없었습니다. 어깨도 가슴도 마음도 가벼웠죠. 저는 오늘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 유리문에 제 얼굴이 작게 비쳤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도로를 깨끗이 닦아놓았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상쾌했죠. 저는 로비에 들어서며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뉴스 봤다며 우리 회사가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함께 만든 결과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팀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긴급회의 9시 대회의실이라는 짧은 내용이었죠.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떠 있었어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회, 경제 신뢰도 관련 청문회 검토 착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청문회요. 제 데이터가 의회를 움직인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다 당신 덕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감동이었는지 자부심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팀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팀장님이 앞에 서 계셨고 옆에는 본부장님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이시는 분이었죠.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팀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요. 주요 언론사들이 다루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의회에서 경제 신뢰도 회복을 위한 청문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요. 정치적 소음 속에서도 현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계속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과장님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고 박 대리님은 안경을 벗어닫고 계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김 엔지니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앉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어요.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어쩌면 제 데이터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어요. 점심 무렵 미국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길모퉁이 작은 제과점 앞 풍경이었어요. 가게 유리창에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제때 납품하는 가게를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사진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제과점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요. 누군가는 여전히 거칠게 외치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주문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였어요. 오후 내내 저는 계속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이름 없이 감정 없이 늦지 않게요. 요청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한다는 메일, 추가 자료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들이요. 저는 하나하나 응답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간단한 설명을 달았어요. 모든 답장의 끝에는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약속이 쌓여 만들어집니다라는 문장이었죠. 오후 4시쯤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경제 신뢰 회복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모델로 삼아 전국의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의 성과를 공유하자는 운동이었죠.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소통하자는 취지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끄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청문회 소식, 제과점 사진, 시민단체의 움직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었죠. 퇴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발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죠. 도시의 리듬이었어요.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킨 거구나. 이 평범한 일상, 이 조용한 신뢰를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푸른 태극과 붉은 태극이 얹힌 깃발이 멀리서 작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바람은 오늘도 정확했습니다. 데이터처럼, 납기처럼, 악수처럼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사 출입증 뒤에 붙여둔 카드였어요. 거기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정치보다 빠른 건 납기, 논쟁보다 강한 건 신뢰. 카드 뒷면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름란 위에 작은 흠집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반짝임이 오늘의 결제 승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장인, 학생, 노인, 아이. 모두가 각자의 저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 제 데이터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방금 전송된 파일에 초록색 체크가 붙어 있었어요. 확인 완료. 저는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건 없었어요. 오늘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변화를 택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멈출 겁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증거 위에서 내려질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 완전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작은 원룸, 혼자만의 공간.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제 데이터를 본 독자들,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광판 너머로 낮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밤하늘 첫 별이 켜졌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다 괜찮았어요. 이 작고 정확한 손짓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바람에 실려 아주 멀리까지 닿을 것 같았거든요. 정치보다 오래 가는 건 준비였습니다. 분열을 이기는 건 신뢰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때 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제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회의, 데이터 분석, 협력사 미팅.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약속, 매일의 정확한 납기, 매일의 투명한 결제. 그게 모여서 신뢰가 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어요. 새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비워뒀어요. 본문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도 증거를 보냈다. 내일도 보낼 것이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이게 제 다짐이었고 제 신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아침의 뉴스, 청문회 소식, 제과점 사진, 퇴근길 깃발.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가지 깨달음이 남았어요. 변화는 거창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요. 작은 진실 하나가, 작은 증거 하나가, 작은 약속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98.7%, 0.03%, 9.81, 181. 이 숫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신뢰를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요. 잠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그래프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 박 대리님, 김 엔지니어, 반장님, 팀장님,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이요.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도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오늘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증거를 만드는 일, 신뢰를 쌓는 일, 변화를 이어가는 일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나눌 때 신뢰는 있는다고요. 소리가 클 때 증거는 더 강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증거를 만들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저는 계속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증거를 필요로 하는 한 저는 계속 보낼 테니까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들이 도로를 채웠고 빌딩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한 희망이 숨쉬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희망이요.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정치보다 빠른 건 납기였고 논쟁보다 강한 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제때 보냈어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도시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아주 길고 단단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박수요.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에 한 문장이 남았어요. 정치가 나눌 때 신뢰는 있는다는 문장이요. 저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실천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의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